공공 분양 물량이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이 되면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현장들도 다 일단 셧다운되죠. 그걸 좀 과잉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사실 조정이 되고 자연스러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그거를 정부가 개입한 거죠. 마치 공산주의처럼.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공공분양 물량을 스톱을 시켰잖아요. 그게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공물량을 던져줘서 시장의 공공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 주택의 잠재 수요가 실수요가 되면서 수요가 발생하는데 기존 주택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존 주택 시장이나 미분양으로 쏠리게끔 정부가 유도를 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올라갈 때 정부가 그렇게 도와준 건 없잖아요. 규제 풀고 나면 그냥 몇 년 갔잖아요. 그럼 그때 왜 그냥 놔뒀죠? 부동산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그 카르텔들이 작동을 해서 명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면 제2금융권까지 확산된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 그 정책을 쓴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은 뒷전된 거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얼추 한 200만 채 공급한다고 했는데 안 됐고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70만 채 공급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네. 왜 안 됐을까요? 이번 정부는 135만 채 공급한답니다. 잘 될 수 있을지 명지대학교의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것부터 여쭤보죠. 뭐. 네. 135만 가구 잘 될까요? 예전보다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착공 기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전에는 인허가 기준이었. 뭐 섞여 있었죠, 사실. 네, 네.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사실 이제는. 이번에 이제 그 신뢰도를 좀 회복하고자 뭐 청문회 때 말한 것처럼 착공 기준으로 일단 뽑았어요. 삽 뜨면 이제 그때부터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바로 공급되고 입주가 예측되는 그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호수가 135만호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빼고 지금 정리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속 내용을 갖다 다 오픈하진 않았으니까 네.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조금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있는 공공택지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유유부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건데 그게 100%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착공 기준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네. 이거죠. 태릉 CC가 지금 빠졌거든요. 일단은 안 들어와 있어요. 골프장. 네. 그렇게 얘기하다 몇 년 동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의 그 안에 내용의 어떤 프로세스는 제도를 좀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릉 CC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곳들, 확실한 곳들을 좀 던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약간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겠죠. 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로 접근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직은 네. 좀 더 검증을 거쳐봐야 되지만. 그리고 수도권에 특히 그 공공택지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에 대한 어떤 적정 물량? 이거를 예년 평균에 비해서 좀 높이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다 봤는데 네. 근데 그 부분에 따라서 받쳐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 같아서 일단 예전의 발표보다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는데 가다가 또 이게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완벽하게야 쉽겠습니까? 그쵸? 시장 상황이 정부가 공급한다 그러면 누가 보면 공무원들이 와서 아파트를 지을 거다. 하긴 뭐 이번에 LH가 시행하는 방법이 나왔지만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민간이 지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정부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때는 예. 특히 보수 정부는 공급 정책이 아무래도 진보 정권보다는 더 적극적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잘 안 된 수도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안 된 이유가 네, 뭡니까? PF 문제죠. PF 문제가 2022년 끝나고 나서 그때 가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해결이 되는 기미가 있다라면 아마 원래 270만 원 공급 계획 중에서 좀 공격적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PF 문제가 이제 조금 금융권을 번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좀 과잉 해석된 부분도 있고 미분양 같은 경우도 사실 통상적으로 5만 원까지는 미분양으로 취급 안 합니다.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2, 3년 정도 지나면 미분양이 낮다라는 것은 수요가 일단 감소했던 거고 그러면 공급자들은 일단 가격 조정을 들어가서
수요자들이 1, 2년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접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소진이 돼요. 그래서 5만 원은 취급을 안 하는데 7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6만 원, 7만 원인데 야단법석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거 외에 현재 벌어지는 거 외에 차후에 시장에 영향이 있을 때 그때 호황기 때 택지들을 비싸게 산 건설사들이며 금융사 대주한 대출한 사람들 그 기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공 분양 물량이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공급이 되면 현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현장들도 다 일단 셧다운되죠. 그걸 좀 과잉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사실 조정이 되고 자연스러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인데 그거를 정부가 개입한 거죠. 마치 공산주의처럼. 그래서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공공분양 물량을 스톱을 시켰잖아요. 그게 사실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공 물량을 던져줘서 시장의 공급 물량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존 주택의 잠재 수요가 실수요가 되면서 수요가 발생하는데 기존 주택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존 주택 시장이나 미분양으로 쏠리게끔 정부가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올라갈 때 정부가 그렇게 도와준 건 없잖아요. 규제 풀고 나면 그냥 몇 년 갔잖아요. 그럼 그때 왜 그냥 놔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부동산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그 카르텔들이 작동을 해서 명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면 제2금융권까지 확산된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 우리 한번 그런 적이 있으니까. 네, 경험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코스프레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정책을 쓴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은 뒷전이 된 거고 그 결과죠. PF가 많이 특히 지방 이런 데서는 정말 큰일 날 사업들을 시행사들이 땅 사놓고 지금 이자도 못 갚는다더라 하면서 그때 네네, 이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PF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은 PF가 네. 어쨌든 간에 이 택지를 민간이 개발해서 아파트를 팔 때 네. 수요만 있으면 이게 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맞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이 개발업자들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잘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없으니까 안 팔린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 똑같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안 팔리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됐다. 수요가 없는데 그러면 왜 주택 공급을 합니까? 해야 합니까? 그 예측을 못 하냐고요?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네. 지난 2, 3년 전에 네. PF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을 때. 수요라는 게 지금 너무 양극화돼 있어서 그렇죠. 예. 진짜 이게 제가 볼 때 판교 밑으로 광교 네네. 동탄 밑으로는 그냥 차갑게 얼어붙어 있고 네. 그 위로는 사실은 분당만 해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네, 맞습니다. 언제 또 오를지도 모르는 정말 네. 양극화가 아니고 극단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초극단이죠. 예. 전문가들은. 네. 그러면 PF 때문에 안 됐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공급 대책이 네, 잘 될지 알아보려면 지난번에는 왜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안 된 것들의 대부분이 네. 수도권에서는 극히 양이 적습니다. 다 지방이었고 그리고 90% 정도가 지방에 다 있습니다. 현장들이.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제 할인하면서 분양하면서 소진되는 게 많았고 물론 송파에도 미분양이 있었잖아요. 너무 높으면 이제 안 사니까 그럼 할인해서 팔고 해서 수도권에 그렇게 미분양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번 정부에서 그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들은 다 분양이 성공한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사실. 수도권은 여전히 수도권도 수도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몇 그래도 개 지역 네. 빼고 시용 105주라든지 좀 네. 특이한 경우가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선전했습니다. 지금 남양주나 지금 말씀하신 시흥 105시나 송도나 청라나 다 집값이 30-40%씩 떨어졌는데 네. 분양가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는 거죠. 이미 사놓은 게 있어. 땅이 저보다 있고. 잘 아시잖아요, 기자님도. 사놓은 땅에서 그거를 파산할 수는 없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유지해서 부동산 온기가 다시 돌 거를 기대하겠죠, 사업주들은. 네. 정부는 또 애를 쓰는 어떤 액션들이 좀 몇 개가 나오고, 근데 이제 시장이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거
불을 못 붙이잖아요. 우리가 뭐 라이터나 성냥 켤 때 보면 막 켜질 것 같은데 안 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켜지면 다행인데 안 켜지면 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현장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있으면 금융비용만 늘어나니까 완전 파산 들어가서 경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면 사업주 입장에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적자라도. 그러니까 기회의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 미분양 될 거 알면서 네. 네. 가면서 나중에 정리가 되더라도 대출과 레버리지 청산할 때 거기에 뭐 이런 얘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딴 생각을 먹으면 여러 군용에서 또 이렇게 좀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립니다. 과정 속에서. 그러나 아예 시작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스톱이죠. 네. 그럴 어떤 창구가 없다 보면 시행자는 부득이하게 안 팔릴 거 못 팔릴 거 알면서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대주단 입장에서도 이자가 지급이 안 되고 금융비만 늘어나면 대주단의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 입장에서 일단 뭔지 모르지만 유지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움직여 돌아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아주 생각지도 못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뻔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러가게 하는 그런 서포트 역할을 이번 전 정부가 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장들이 실제 많았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단편적으로 부동산 PF 때문이 서울 수도권하고는 잘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은 완벽하게 지금 PF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고 서울 수도권은 현장들 중에 제가 볼 때 80, 90%는 네. 다 유지가 되고 있고 그나마 할인 분양하면 파산까지는 안 가고 이런 걸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말씀드린 창구를 활용하는 시행자들의 입장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제 생각에는 네.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람들이 서울도 다 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뭐 중심지 강남을 비롯해서 네. 다른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뭐 이렇게 안정 내지는 뭐 하락했죠. 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빼면 수요가 없는데 정부는 공급한다고 몇백만 채씩 발표를 해놓고 그러니 수요가 없으니까 건설사들이 택지를 사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수요가 워낙 한쪽에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올만한 데만 네, 살려고 맞습니다. 하니까 요 질문을 네. 드리려고 했는데 그 좀 바꿔서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27만 해마다 27만 가구씩 예, 135만 가구를 5년 동안 임기 네. 동안 짓겠다. 27만 가구면 거의 30만 가구니까 신도시 일기 신도시 5개를 네, 해마다 어마어마하죠. 예. 정부하는 정도의 네, 네, 맞습니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네. 요렇게 해서 잘 착공돼서 잘 지어진다면 요 정도는 다 팔립니까? 수요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번 대책 발표 네. 첨부 자료에 보면은 이제 입지 지도도 같이 첨부를 했어요. 보면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될 네. 입지들이고 네. 나머지 20, 30%가 약간의 퀘스천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부가 갈지 모르지만 그 광역교통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좀 떨어진 것들은 미분양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네. 뻔히 알면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연결해 보면 그 장관이 이제 브리핑 중에 광역교통망 뭐 이렇게 좀 빨리 하는 얘기를 좀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이제 중요하죠. 예산이 좀 책정이 되고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겠지만 확정이 안 된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그 미분양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안 팔릴 때 네. 이런데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뭐 MRG랄까 민간하고 협력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교통이 좋아진다면 팔릴 수 있거든요. 그때의 어떤 시뮬레이션은 안 돌려봤을 것 같아요, 정부가. 네.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분양 물량 자체의 기준을 착공에다 두었고 분양성에는 안 뒀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네. 근데 이제 기자님이 정확히 잡아주신 거예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무리를 할 수도 있냐라고 거꾸로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기자도 그건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깊이 있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온화적으로 좀 대하는 어떤 언론의 형태가 있는데 그럼 국토부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럼 반면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 30년이라는 단어가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5, 6, 7, 8, 9면 임기 중에 하나 넘어갔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임기 중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현재까지의 이력을 보면 저건 할 수 있겠다 차라리 마음이 조금 좀 긍정적인 요소였을 텐데 네. 30년을 끊었어요. 그러면 이건 수치에 좀 매몰된 거 아닌가? 착공 물량. 이 물량 자체에 좀 매몰돼서 그리고 보면 22년부터 24년 평균치를 해놨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2022, 23, 24는 입주 물량이 좀 적었잖아요. 공급 물량이. 당연히. 네. 근데 그거를 평균 예시로 앞에다 두고 26년부터 30년까지의 공급 물량을 그거보다 어핑했다라고 자평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20년, 21년, 22년 전에 2, 3년 전은 공급 물량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또. 그전 정부에서 이제 많이 해가지고 재건축을 풀어주면서. 네. 그럼 그거를 예시를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때 앞에 5년치를 해야 되잖아요. 2, 3, 4, 3년치만 한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그러네요. 지금 말씀 주신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심을 하겠지만 일단은 어떤 뭐 현대 분위기상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자라면 정부도 알고 있다. 미분양의 가능성이 있지만 노력을 할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아마 시행할 것 같아요. 공급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네. 현황은 분양이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착공 가능해. 그래서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입지도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바로바로 하기 힘든데라는 느낌이 드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제가 장관님이나 차관님 뵈면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약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예를 네. 들어 경기도에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 어디 맞아요. 예. 중간 지점에 많죠. 만약 좋은 택지가 하나 있다고 보죠. 정부가 개발 예정인 택지가 뭐 네, 3기 네, 신도시든 네, 네. 거기서 한 5천 가구, 1만 가구 공급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땅이 있는데 지난 정부부터 그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럼 민간이 좋은 땅이 있고 팔 수 있는 아파트가 팔리는 땅이면 이미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지어서 팔았을 거다. 그렇죠. 근데 건축비는 오르고 단가는 안 나오고 이 정도에서 분양가는 뭐 여기 평당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네네. 답이 안 나오니까 건설사들이 저울질하다가 우리는 그냥 그 택지 안 살래요. 또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렇죠. 지금 정부가 나서서 민간 건설사가 안 들어오면 LH를 통해서라도 지을 거야 한다고 해봤자 네네네. 그걸 사는 사람이 없는데 물론 그렇죠. 민간에서 분양가가 낮으면 사겠지만 분양가를 뭐 LH가 많이 안 남기고 팔아서 조금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시장 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네. 지어놔봤자 누가 사냔 말이죠. 그러면 공급이 안 될 거고 그럼 지난 정부나 그 지난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공급하려고 계획은 세웠지만 진행이 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서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이니까 다들 말을 아끼지만 저는 지금 기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유튜브나 방송 또 제 개인에서 심하면 그렇게 썼습니다. 저 썸네일 제목이 네.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배신한 대책인가?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다 오픈된 형태가 아닌 예전의 답습에서 단어 하나 바뀌었죠. 착공. 네. 이것만 바뀌었지 형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자님 의견에 100% 동감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이 부실하다. 저는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봅니다.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네. 야, 이 시장 상황이 도저히 공급을 못할 상황이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전 정부에서 택지 다 만들어 놓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그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서울은 정말 이제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늘 하는 게 재건축 더 빨리 할 수 있게 정비구역 빨리 지정해주고 뭐 빨리 앞장 오세훈 시장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 같고 서울은 그래서 해마다 몇만 가구를 공급하고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서울 지금 3만 호 지금 잡아놨거든요. 해마다. 3만 2천 호에서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3.6만 호 정도 뭐 이렇게 해서 12만 호 정도 뭐 잡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거가 수치가 사실은 택지만 갖고 한 게 아니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명료하게 펼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부지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런 거를 계산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 나눈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100% 착공을 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공공택지 중에 유유부지 중에
관할청이 관계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네. 교육청이라든지 뭐 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의 키포인트를 보면 그 부분에 타결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이나 그 제도나 지침 규칙을 고쳐 나가겠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고치고 나서 발표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건 그거죠. 가능성이 높고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던진 건데, 뭐 기자님이나 제가 볼 때 사업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확인하고 발표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키워드가 따라온다는 자체가 이게 좀 급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듣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물론 뭐 최선을 다했겠지만 차라리 좀 늦더라도 신호만 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예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52페이지짜리인데 제가 한 페이지짜리로 발표한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네, 네.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시행을 하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민간한테 토지를 넘길 때 토지 가격의 어핑, 상승, 민간 입장에서 민간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자금 조달, 금융 비용 이런 것들 소요 비용이 또 어핑이 되죠. 그 비율만큼. 그러면 분양가는 토지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면 분양가가 10% 오른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고 금융 비용이 늘고 자금에 대한 금융 비용 계산해 보면 이건 15% 20%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분양가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직접 하다가 이제 와서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 대통령 뭐 이런 거 접어두고 국토부 장관이 자, 직접 이제 LH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인하될 것 같습니다. 인하의 폭은 분양가 상한제 방식에는 감정평가 방식이 있고 조성원가제 방식이 있습니다. 조성원가제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과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신호가 딱 갑니다. 조성원가제면 분양가가 반값 준다거든요. 그 신호가 됐잖아요. 그렇게 많이 내려갑니까? 그 정부의 의지에 딸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뭐 우리 지금 고양 창리나 이런 데들 평당 가격 그 토지비, 건축비는 똑같잖아요. 700에서 1000이면 다 이쁘게 다 짓습니다. 그럼 3억짜리잖아요. 그럼 땅값 계산하면 200% 잡으면 30평이니까 15평 땅값이잖아요. 네. 100만 원이면 1,500만 원이고 300만 원이면 1억 5천이에요. 고양 창리한테 4억이면 충분해요. 그냥 남기지 않으면 4억 5억이면 충분한데 6억 가잖아요. 1억은 어디로 가는 거죠? 거기 일산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서울 중심에. 네, 서울이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바로 옆에 있는데 4억에 5억, 공급할 수 4억에 있다? 간다? 그러면 누가 기존주택을 사겠어요? 그런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이제 하나 얘기 있잖아요. 하나 얘기했고 두 번째 줄 전세 대출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 있으므로 예전에 정부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전세 대출의 사기의 문제나 사회 문제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노출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급하게 줄이면 충격이 있기 때문에 10년을 두고 현재 5억인 기준을 3억으로 낮추겠다. 10년 점진적으로. 뒤에 네,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씩 낮추게 되면 시장에 충격은 없다. 적응할 것이다. 그러면 3억이 됐을 때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비중은 맞추어서 비례시를 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충분히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딱 그거 다 알아듣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초등학교 나오신 이제 지인 중에 투자 자산가가 저한테 자문 구하는 분이 한 20년부터 있었어요. 그분은요 정부에서 전세 대출 규제 얘기만 나오면 전화 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셔도 전세 대출이 안 받쳐주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그동안 우리가 프레임이 이상하게 오다가 사기 네. 문제 터지고 뭐 이 얘기는 접어두고 그럼 두 가지 던지면 벌써 전세 대출도 세게 나오고 분양가 싸게 나오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보유세도 향후 저희 정권이든 다음 정권까지 국가의 미래를 볼 때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OECD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여 스텝 바이 스텝 아주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세 개 던진다고 가정할게요.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 삽니다. 고도의 심리전이네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럼요. 거. 이 네. 세 개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오른다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안 했을까요?
일단 분양가는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낮추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조성원가- 기존의 건설사들이 그만큼 많이 남겼다. 아니죠. LH도 남겼잖아요. LH 그렇죠. 택지를 비싸게 하니까. LH도 많이 네. 남겼죠. LH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 돈을 모아서 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해야 되니까. 네. 그 예전에 주택공사는 집을 어떻게 줬나요? 우리가 다 반채 지금 보면 부채가 100조 원 아닙니까? 계속 그거는 빚내서 짓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렇잖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LH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우리가 뭐 은행들 보면 계열사 있으면 여긴 다 잘 되는데 어디 하나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럼 좋은 사업인데 부채를 다 일로 떠넘길 수 있죠. 이 회사는 망할 수 있죠. 여기는 건전하잖아요. 지금 저는 LH가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해외처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거복지 차원이잖아요. 공기업의 사업의 마인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놔서 암만 이쪽에서 사업을 잘해도 돈이 마이너스 되는 데 들어가면 당연히 마이너스죠. 쌓여가는 거고. 그 계정을 만들어 놓고 리딩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재부잖아요. 기재부의 의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정을 딱 잘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주택, 외국은 다 따로 있습니다. 네. 네. 따로 개정을 해서 가면 국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데 약자들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투입이 돼서 거기가 부채 덩어리인 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LH한테 묶어버렸잖아요.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임대주택 짓고 관리해라 이러니까. 그거까지 매겨버리니까 네. LH는 어떻게 되겠어요? 암만 하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정책은 뭐예요? 따라 이렇게 좀 갈라주고 공사 잘하고 원가 공급하게 해라, 착하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LH 설립 목적이 뭐죠? 주거 안정이잖아요. 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청년의 주거 안정. 그게 목표인데 지금 변질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땅 장사, 또 택지 뒤로 해가지고 뭐 사태 일으키고, LG 뭐 매입 확약 임대, 이거 통해가지고 중간에서 코미션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지만 이런 플레이들에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구조를 정부가 방치한 거예요. 네. 여기는 그냥 만성적으로 적자 기업이구나. 그럼 여기서 LH를 탓할 게 아니죠. LH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면 교수님 말대로 하면 일단 네. 분양가 경쟁이 중요하니까 LH가 맡아서 시행하고. 네, 지금 이제 말한- 시공은 이제 뭐 자이도 하고 레미안도 하고 뭐 루엘도 합니다. 다 할 수 그대로 있죠. 예. 시공은. 네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LH는 땅만 팔다가 네. 땅 택지 조성해서 팔기만 하다가 이제 시행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분양가는 확 낮출 수 있다. 그 계산은 바로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기 신도시 택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이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가 조성원까지로 한 게 꽤 많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시세가 10억인데 4억 8천짜리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났었잖아요. 재작년에도 인천 있었잖아요. 검단 뭐 이런 데 말씀. 네, 재작년에도 네. 있었고 안성에도 있었고 많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왜 4억 8천이죠? 우리가 낸 세금이 택지를 살 때 택지비가 있잖아요. 그 택지비가 늘어나는 거는 그러면 국민 돈이잖아요. 그럼 이 원가의 개념에서는 장부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분양할 때 국민들한테 싸게 분양하려고 택지를 푼 거잖아요. 그죠? 세금가가 투입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수용권 받아서 그럼 싸게 분양해야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택지비를 시세 감정가에 다시 올려버리면 그건 기업이랑 똑같잖아요. 그걸 안 하게 묶어놨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이기 신도시 택지의 일부는 지금 저렴하게 분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감정평가라는 걸 살짝 넣습니다. 시세에 비교해서 감정평가, 이게 단어가 묘합니다. 시세에 비하여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주변 가격에 대충 네네네. 맞춰라. 주변 가격의 80, 90%로 네. 낮은 가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원래 게 없어졌잖아요.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거예요. 땅이 묵었으니까 그동안. 그럼 그대로 분양하면 이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로또 분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돈은 누구한테 가죠? 국민한테 가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거주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LH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뭘 기다릴까요? 만약에 조성업까지 되면 저거 언젠간 싸게 나오겠죠. 그죠? 늦어져도. 그러면 수요가 진작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은 LH가 얼마에 분양할지가 예측이 안 돼. 예전에 다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딱 발표 나면 택지 조성 원가 계산이 나왔어요. 왜? 보상가 나오거든요. 공시가격에 따라서. 공익 환수하는 법률이 통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 해가지고 이 보상 비율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기준이 나오면 가이드가 나와요. 예상 가격이 딱 나옵니다. 지금 안 나와요. 왜?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패 고리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국민에 대한 부패 고리죠.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감정가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집 10개 한 더 거래를 올려요. 올려놓고 홀딩해 놓고 그럼 가격이 올랐으면 감정 평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허수죠. 우리 태그 장난하고 똑같아요. 오태그 장난이랑. 그런 플레이를 지금 LH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가만히 있으면 더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근데 발표는 어떻게 돼요? 시세보다 80%. 아니죠. 원래 50%에 낮출 수 있는데. 네, 충분히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직접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임대 계정이 없어졌어요. 빵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LH2를 만들었게요. 자, 이왕 할 거, 그럼 부채 자꾸 떠드니까. 네. LH2가 생겼어요.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리고 인원이나 이런 거 민간처럼 다 움직여요. 자, 택지비가 싼데 분양가가 비쌀 수가 있나요? 땅값이 싼데? 그죠? 당연히 싸게 나오죠. 지금 그린벨트 풀면 얼마예요, 평당? 100에서 200이에요. 그러면 땅값 잘해야 200이면 15평이면 얼마? 3천이잖아요. 3천에다가 1,000만 원짜리 건축비를 주면 3억 3천밖에 안 해요. 그럼 여기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반값에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이제 건물분인데 네. 강남에 비하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사실 이 국가 LH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 얘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저를 뭐 사기꾼처럼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100번 얘기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허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가 처음에 반값 주택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나요? 무슨 이상한 뻥치나 이랬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20, 30년 한 분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원형지 개발권을 달라. 그럼 공급 문제 다 해결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린벨트에 가가지고 주인하고 얘기해서 여기를 짓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토지 사용승낙서 받았어. 받아가지고 정부한테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공익시설도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짓겠다. 자, 그 땅값 얼마예요? 분양가 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도로까지 연결해도 도로 용서고속도로 1조 조금 더 들었잖아요. 그걸 해도 분양가가 낮아서 세대수가 몇천 세 나오면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LH만 갖고 있잖아요.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들과 보이지 않는 유착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꾸 토스하고 패스하고 올리고 이게 지금 계속돼 온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찝은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여간 할 수 네. 있다. 이야기를 좀 전진. 네. 좀 이쪽에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네. 일단 LH를 시행사로 만들어서 시공만 민간건설사 들어와서 예. 하겠다는 건 분양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네, 있는데 이번에 그 표현을 안 했죠. 이상하게. 네. 아니 근데 뭐 일단 15% 네. 이상은 내려가잖아요. 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네. 이제 서울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파트가 안 팔려서 수요가 없어서 주택 공급을 못 해오고 있었는데 네. 이번 정부는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돼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15%만 낮아지면 얼마든지 되죠. 이제 수도권 근처에서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다 팔리죠. 네, 팔리고도 수용됩니다. 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비판하고 있거든요. 왜 네. 분양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냐. 그 말은 네. 아직 뭐 복잡한 계산을 해야겠지만 정부 교수님이 의심하는 건 네. 그렇게 정말 딴짓할까 조성 봐. 원가에 네. 조금 더 올릴 생각도 있지 않느냐. 정말 조성 원가대로 공급할 생각은 없지 아니죠. 않느냐. 감정평가제를, 분양가 상한제를 Q&A 시간에 네. 주택토지 실장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답변, 기자분이 스마트하게 한 분이 여쭤봤어요. 젊은 여자분이. 이제 이렇게 LH가 직접 하면 분양가 무조건 낮아지는데 얼마나 어떻게 할 걸 편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당황하고 저 말미에 가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적정 가격.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어디다 주냐.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주로 했던 감정평가에 둘 것인가 아니면 조성원가에 둘 것인가. 이게 천지차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어요.
그러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맞긴 네, 맞는데 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번 길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노태우 때 했던 조성 원가제 원가운동제 합쳐가지고 완벽하게 저렴하게 하겠다 하면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사실 과거에 당정청, 요즘 이제 당정청이라고 네네. 하는 용산이라서 과거에 당정청은 그런 거 시뮬레이션해서 청사진 제공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분양가 우리가 18% 낮춥니다. 맞습니다. 되게 예, 좋아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안 했잖아요. 이번엔 지금.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왜 안 했을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아, 제가 지켜보죠. 제가 좀 네.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네. 10% 20% 낮출 수 있다면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시장 원리라는 게 내 아파트 잘 팔아먹겠다. 그렇게 해서 잘 짓는데 네네. 내가 시공만 하고 시공비 받고 나가버린다면 잘 짓겠느냐. 그건 뭐 걱정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이제 뭐 LH 안에도 품질관리팀이 있고 네. 뭐 이런 말씀 좀 외람되지만 이 하자 문제에 대해서 LH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뭐 감리의 문제가 좀 두드러지죠.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 뭐 선진국에서는 감리가 이거 문제 있어 스톱이면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들이 잘 안 지려고 하질 않아요. 애초에. 근데 우리는 감리가 지금 건설업체의 하청업체가 돼버렸잖아요. 약간.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에 대해서 국가에서 감리를 운영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부실로 지으라고 해도요. 이미 메이저들이 부실로 지으라고 권유해도 안 짓습니다. 제도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 이름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뭐 자이던 뭐 레미안이던 여기서 발주를 줄 때 하청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그러면 그 공정을 줄 때 그냥 단가 낮추고 이런 데 지금 매몰돼 있어요. 수익만 남기려고. 근데 개념이 공익시험 개념이 도입이 돼서 만약에 중대재해법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건설사들이 과연 공사를 들어올까 하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건설사들은 수익이 나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것도 정부가 보증하면 100% 들어옵니다. 돈은 나오니까요. 그러네요. 일단 정부가 네. 거의 몇 퍼센트 얹어주니까. 예. 그럼 3%가 남든 5%가 남든 10%가 남든 돌립니다. 건설사들 지금 재건축도 심지어 수익 안 나오는 단지도 들어가잖아요. 브랜드 유지하고 네. 지금 뭐 무리하고 물량이 있죠. 없어서 들어가거든요. 네, 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건설 품질 뭐 이런 문제가 몇 년 전에 두드러졌잖아요. 그때는 기억하시지만 2022년도 글로벌 터지고 나서 이게 겹치면서 그렇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손 놓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벌어진 거고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좀 들어온 영향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감리를 조금만 세게 한다면 다른 나라도 다 한 거거든요. 감리 제도가 지금 건설사에 약간 부속적인 역할로 약간 전락되다 보니까 아쉽지만 그게 하자가 일어나도 눈 감을 수밖에 없는 딱 감옥에 가지 않고 큰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 또 부실을 일으키고 게다가 현장 소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장 소장분들 우리 정관예우처럼 뭐 정치계 현장 소장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일부 현장 소장님들은 퇴직할 때가 되면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타일 같은 거 하나 붙일 때 폼핑을 할 때 6번 찍어야지 이게 안전해요. 10년 가.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근데 지켜 있는 사람이 10번 찍는 일일이 보나요? 안 보잖아요. 그러면 오너가, 하청업체 오너가 야, 폼핑 4번씩만 쏴. 이거 3년밖에 안 갑니다. 4년.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를 가면 타일이 하자 보수가 엄청 나오고 2년 네. 지나서 이런 차이거든요. 그러면 재료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000세대짜리 하나 하청 맡으면 재료비 반값으로 주는 거예요. 오너는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붙어 있으면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살 거니까 떨어지면 다소 붙이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막아야 되죠? 감리가 먹어야죠. 네, 감리가 막아야 되는데 감리는 이미 약간 좀 힘을 잃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또 커버할 수 있을까? 현장 소장들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현장 소장들이 하는 분들이 몇 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법에서 현장 소장과 감리 제도만 잘 규율하면 부실공사 있을 수를 하라고 해도 안 한다는 하여튼 얘기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H가 시공하고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네네. 정부가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일감을 주면 아파트를 잘 지을 거다. 우리가 뭐 거기까지 거기다 PM하고 CM 잘 짓도록 해야죠.
뭐 잘 짓도록 우리가 아, 그리고 이것도 해야죠. 있죠. 네. PM하고 CM 아시잖아요. 네, 네. 예. PM, CM이 요즘 이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네. 한 10년 전에도 거의 없었고요. 요즘은 좀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매뉴얼이나 건축 원가 단가 이런 거 아주 이제 뭐 AI까지 동원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네. 저는 이 부실 시공의 문제는 싹 지울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측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서울의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일단 네. 지울 땅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빨리 해주겠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건 뭐 그동안의 정책 방향이 자치단체나 정부나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 네. 그건 뭐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 좋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유후부지. 예, 예. 저 그거 기억나요. 그때도 이제 서울에 땅이 없으면 정권마다 늘 정부가 바뀌면 요만한 짜투리 땅이라도 찾아서 거기서 짓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 발표 보니까 뭐 네. 성대 야구장, 아, 예. 어디에 공무원 네, 네, 네. 저 잠실역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에 있는데 거기 주상복합 지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걸 싹싹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보면 목동에 공공임대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현수막 제가 정확하게 기억 제가 그 보도 반대가지고 예. 50만 가구의 행복을 2,800가구의 공공임대와 바꾸려 하느냐라는 현수막이 무산됐거든요. 결국 주민들 반대해서. 네. 또 선거는 다가오니까 주민들은 버티면 이깁니다. 네. 근데 이제 유유지 빡빡 긁어서 올리겠다는데 네네. 어디를 긁을 거서 올릴 것인지와 이건 잘 될까요? 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신호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5만 원, 10만 원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잡은 게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4천 원 지금 잡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짜투리 땅 학교 부지 교육청이 갖고 있는 어차피 네네. 인구가 줄어서 안 쓰는 학교 내놔 해야 거기다 짓는다고 네, 했거든요. 그게 과연 그러니까 짓는 과정 속에서 아까서 말씀드린 제도를 좀 교환을 좀 수정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네. 4천 원이에요 총 물량이. 물량에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연간이 아니고 5년 동안?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발굴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확정적으로 네. 1.5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믿지 않는 이유는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그 법안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더 드려볼게요. 미국의 뭐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허드슨 야드나 그 파테시티나 용적률 몇 프로인지 아시잖아요. 거기도 유유부지인데 네. 용적률 2천, 3천% 줬잖아요. 2,000%가 네, 네, 넘어요? 네. 하긴 거기 100층씩 지으니까. 예, 네. 예. 2천, 3천% 줬는데 완전히 성공 모델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거기에 그 지자체가 그 와중에 토지 임대부예요. 지자체가 재산을 그대로 갖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그거 가서 일주일만 공부하면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이거 못할까요? 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땅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여의도 국회 부지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3,000% 주면 집이 몇만 개 바로 나오겠죠. 그런 생각은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늘공이든 어공이든 네. 기득권들이 많이 포진해 버렸고 그리고 이해 충돌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사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국민보다 많잖아요. 보이지 않게 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요직들을 집이 몇 개인지 조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약간 탐관 오리들이 넘쳐나잖아요. 보이지 않게. 누구라고 지칭하면 좀 그렇고 이 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좋은 정책이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에요. 미국의 그 녹화존이라고 아시죠? 모릅니다. 미국에도 있고 이제 유럽에 꽤 많이 있는데요. 하도 집이 필요하니까 이쪽은 아예 그냥 차 못 다니게 딱 막아놓고 여기를 딱 용적률을 확 올린 거예요. 자전거하고 걸어만 다닙니다. 네. 근데 시내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 곳이 없을까요? 우리 있거든요. 100평이 3,000%면 집이 엄청 나옵니다. 작아도.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100평 뭐 우리 완전 200, 300% 맨날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린벨트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론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은 환경이 우선인가요? 지금 생존이 우선인가요? 차 타고 고속도로 잘 돼 있어요. GTX 타고 30분 가면 다 야외예요. 그죠?
요새는 또 석유차가 아니라 가스를 천연가스 써서 서울이 얼마나 맑아진지 잘 아시잖아요. 저 대학교 때보다 너무 맑아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무슨 환경 얘기를 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집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삶이 꺾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모듈라 주택 있잖아요. 지었다가 해체할 수 있잖아요. 그 형태로 그런 생각을 왜 못? 이제 모듈라 주택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있다라면. 이번에 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6, 7년부터 얘기했어요. 네. 그때 나왔을 때 모듈라 주택 제가 사장님 만나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싶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 땅들 많았잖아요. 주차장 공부지 이런 것들 지었고 빼고 이러면 되잖아요. 개발할 때. 근데 그쪽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카르텔들이 그걸 막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건설회사가 모듈라 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13층까지 지금 짓는 까지 개발했거든요. 기술이 6년 새에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1층에서 2층, 3층, 5, 6, 7년 걸리다가 이제 뭐 강도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조립 뭐 경고성 다 해가지고 지금 13층 올립니다. 모듈라를. 네. 근데 건축비가 싸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기간인 거죠. 네. 그러면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정말 힘들고 이런 지역에다가 모듈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면 시장이 과연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갈 거니. 그리고 학교 문제도 있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계속 학교 때문에 올라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에 누구도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다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아, 이래가지고 나중에 서울만 남겠구나.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 선각자가 리딩을 해야 될 때가 됐죠.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좀 나올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조금 시각이 다르게 이거는 이제 경제성 예. 측면이 아니고 네. 경제성이야 수요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짓는 게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예. 당연한 건데 네네네. 지금 이번에 정부가 서울에 이제 없는 땅에 지으려고 보니까 뭐 강서구나 우리 저 상계동이 무슨 구죠 저기 네네. 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많은 이들 지역에 노후 임대 공공임대를 허물고 다시 높게 지어서 네, 그건 일부는 좀- 또 공공임대를 늘리고 네. 일부는 또 분양해서 네, 또 그쵸, 이제 그쵸. 분양주택을 수익성 맞추고, 늘리겠다. 네. 그 비율은 아직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 정책은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용적률이 500%더라고요. 네네. 아주 간단하게 여쭤봐서 서울의 한 채가 더 순증하면 지방은 우리 인구가 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고만 봐도 네. 지방 대도시나 지방에서는 결국은 한 채가 공실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게 수요는 서울에만 밀리고 서울의 용적률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에 참 제가 왜 답이 안 네. 나온 기자님 답이 안 나온다 그러시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교육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있죠. 이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분산 정책에 대해서 지역균형 발전위원회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다들 서울에 몰려 있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자기 하는 척만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그거는 말씀대로 문제가 커집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그러면 지방에다 서울도 옮길 생각을 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그 복잡해지는데 기득권들이 서울 이제 저 재단 뭐죠 분리했잖아요 법인을 나라 거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선제 작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정권이 부침이 있지만 어느 대통령이 이 시기의 패러다임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서울 집중 현상이 너무 심하고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에 왔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두 가지 갈래가 있죠. 나는 서울에서 나는 버텨서 살래 죽을다가 남이 죽든 말든 이런 사람이 있고 조금 어려운 분들은 이거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 같이 망가진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세질 때 변화가 일어나겠죠. 저는 이제 그 직전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2, 30년 해왔잖아요, 네, 저희가. 매우 공감합니다. 근데 네. 지금 거의 피크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왜 느끼냐면 젊은이들이요. 예의 바르고 우리 인성 그 비슷한데 집 문제만 나면 표정이 바뀝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맞아요, 정말. 강연에서 네. 느끼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5년, 10년 지나면 우리가 알던 오리지널 기득권 7080 분들이 많이 돌아가실 거고
또 베이비붐도 많이 양분되다 보면 이 패러다임의 어떤 여론의 기운이 약간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때 만약에 어떤 젊은이가 나라가 우리 등을 쳐먹고 있다라고 과격하게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잖아요. 기득권들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안 좋아지기 직전의 모습의 극한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미안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답변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 교수님이 참 어른이시네요. 참 요새 보기 힘든데. 이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정치에서 떠들고 공급 얘기가 이거 다 속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그 시기가 오고 있는 걸 좀 느끼거든요. 현장에서 많이 보면서.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조금 변화에 대해서 힘을 합칠 때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 사회적인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지금 교육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그건 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5분밖에 시간이 아, 네, 남지 죄송합니다. 않았는데 예,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음마도 용적률을 많이 올려줬고 목동 같은 데도 많이 올려줬고 네네. 기부 체납은 많이 줄여줬고 집값은 그 사이에 또 한 1년 사이에 한 10억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뭐 잠실 주공 5단지 이런 데는 네네. 12, 3억씩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용적률 그렇게 안 올려주면 또 주민들이 재건축을 안 합니다. 사업성 안 나온다고. 근데 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원래 2,000채 짓기로 한 걸 3,000채, 4,000채 지으면 네. 주택 공급을 해야죠. 네. 사람들이 서울에만 집을 살려고 하니까. 네. 그럼 거기서 해서 1,000채가 더 늘어나면 순증하면 지방에 네, 네, 그 말씀. 아파트 1,000개는 더 빌 거고 당연히. 네, 네, 네. 그 말은 조금 더 확장하면 그럼 이제 점점 더 수도권과 서울이 되면 네, 더 그렇게 GTX도 되죠. 더 확충해야 되고 지하철도 더 확충해야 네. 되고 그러면 기업은 더 서울과 수도권에 더 집중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예. 그러면 전국의 젊은이들은 더 서울로 올라오고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서울에 한 채 더 짓게 용적률을 풀어준다는 건 맞습니다. 지방에서 기업가 사람들이 더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들의 이제 잘못된 방향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전문가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서울은 이미 망가진 도시다. 도시 계획도 없는 도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에서 주민들 재건축 재개발 조합해가지고 그걸로 기반시설 짓는 스타일을 거의 100%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편대만 굴리고 허가 내주고 개발 부담금 뺏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다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공기관의 건물이 피가번쩍하잖아요, 요새.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지금은 공무원 기업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너무 고착화돼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뭐 저나 기자님 같은 분이 바른 얘기 같은 걸 해봤자 울림은 있지만 이게 퍼져갈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한 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역균형 발전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뭔가요? 지금 말씀 주신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답이 뭐죠, 기자님? 지방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서울을 이제 그만 스톱을 시켜야 되잖아요. 스톱을 시키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굳이 기득권에. 서울을 스톱시키지 않더라도 지방에 좋은 일자리. 우리가 개발을 네네. 해주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지을 좋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 지역이 부족해서 계속 높이 올리는 건데 네. 우리가 뭐 세종이든 전주든 어디 창원이든 사람들이 원하는 도시를 과거에서부터 잘 만들었다면 그렇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많아져서 이 고민을 안 했을 텐데 네. 저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값 올리는데 이제 저 전세 대출이 한몫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네네. 보면 1주택자가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집을 하나 사면서 전세 끼고 예. 이렇게 하니까 갭 투자를 못하게 하려고 1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2억으로 2억을 이렇게 줄였다, 했던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약하거나 LTV 규제 조금 뭐 이런 거 말고 뭐 DSR 전세 규제를 한다든지 네네. 어떻게 해야 이 갭 투기를 좀 줄일 수 있게 확 막아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피해자요? 어떤 피해자요?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네. 프레임을 그동안 이 기득권들이 네.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을 없애면 네. 피해자가 발생한다. 또 월세 난민으로 쫓겨난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 나오잖아요. 사실 그럴까요? 제가 예를 들어 열심히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 5억을 모았습니다. 예, 예. 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7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 사놓고 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와버리면
다시 한번요. 네. 7억짜리 살려는데 내가 5억이 있어요. 네, 5억이 있어요. 네. 지금 이 대출은 기본적으로 나오겠군요. 네, 2억은 나오죠. 전세를 끼고 사는 것 자체가 막혀버리면 기존에 전세 돈으로 이만큼 종잣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뭐랄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원칙이라는 게 전세 돈에 얼마를 대출을 받아 사는 건데 이게 부족하니까 전세를 끼고 이제 나는 좀 더 싼 데 사는 옛날에 이렇게 방식으로 사뒀죠. 사뒀죠. 네. 그 사람들한테 옛날에 전세 대출 안 해줬잖아요. 집 있는 사람인데 왜 대출해 줍니까? 집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선의의 대출이 이루어진 건데 아니 기자님, 네. 유주택자잖아요. 아 그렇군요. 전세를 집이 끼고 집을 전세가 사니까 뭐예요? 전세가 뭐예요? 전세가 집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대출. 앞뒤가 안 맞군요 그 말이. 국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걸 국토부 사람들이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뇌된 거예요 프레임에. 집을 끼고 전세를 사두라 끼고 이거죠. 집을 사면 네, 능력이 안 이 되면 대출은 전세 대출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요. 당연히 사뒀으면 자기가 알아서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기존에 있는 전세분을 내보내고 들어갈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주거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세 대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 하는 투자 투기가 되잖아요. 그 양도세 비과세 정권마다 딱 타임 되면 또 풀어주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이 고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투기가 아니야. 다음엔 언젠가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 하는데 거기다 돈이 정부가 부족해서요. 네, 정부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 네. 뜻이 있다면 정부가 옵션을 주면 되죠. 그러면 전세 대출 들어갔다 그럼 그 집을 언제 들어갈 건지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면 팔지 말아야죠. 당분간. 뭐 이게 10년은. 뭐 근데 왜 전매 제한하듯이 뒷문을 열어놓고 왜 이상한 저거 플레이를 해요? 말은 이해하면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여기서 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뜻이면 내가 힘들고 이래서 전세 대출 받아서 한다 도와달라. 네. 꼭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들어서 살아야지. 왜 팔아먹는데요? 키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아버리면 지금도 뭐 단기적으로 팔면 그럼 양도세가 전세 대출이 나오지만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투기 역할을 한 거예요. 악성 투기니까 전세 대출이 그래서 전세 대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무리해서 네. 집을 살 일이 없죠. 근데 전세 대출을 꽉 묶어버리지 못하는 건 지금 뭐 갑자기 꽉 묶어버리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살고 계시라 이거예요. 네. 자, 10년 뒤에 5억 대출이 3억으로 줄어요. 내년에 얼마 줄죠? 2천 줄죠. 1년 동안 이래서 네. 2천 못 모아요? 정부가 로드맵 말해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렇죠. 해나가 줄여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부자 못하게. 주택시장의 이 허구가 네. 제자리로 가는구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그게 답이에요, 그냥. 진짜 그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투기도 차단할 수 이 있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변동성도 좀 줄이고. 없죠, 거의. 거의 없지 않나요? 5억인데 2천이 줄었어요. 생명의 시장이 있습니까? 무슨 월세 난민 아니잖아요. 2천이면 충분한 시간이고 만약 기존에 거의 사시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러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계약 기간에서 2년, 4년은 충분히 가시라. 그대로 소급 적용 안 하고 새로운 분들 내년에 만약에 2천이 내려가서 4억 8천이 됐어요. 새로운 분들은 4억 8천에 적응하잖아요. 시장도 4억 8천에 맞춰서 균형 가격을 찾을 거고 그러면 기존에 살던 분들은 3, 4년 동안 대출금을 준비해서 자기 돈 되잖아요. 네. 대출 두 받으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자본시장 구조로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유, 여쭤볼 게 많은데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네네네. 시간이 2분이나 지났습니다. 자, 정부의 그래요? 네네. 주택 공급 대책 또 분석해 봤습니다. 명지대학교의 한문도 교수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